그 다음에 주제가 여섯 번째 행정법 관계 발생 변경 소멸 원인인데, 아주 쉽게 말하면 국가하고 국민 사이에 권리 의무 생기고 없어지게 만든 요인은 쉽게 말하면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해서 권리 의무 생기고 없어지는 게 있고, 정신작용하고 상관없이 무슨 일, 객관적으로 무슨 사실만 생기면 권리 의무 생기고 없어지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해서 권리 의무가 생기고 없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있는데, 그런 걸 뭐라 그러면 뭐라 그래? 용태라 그래. 용태. 응? 그래서 위에 개설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쌍가루 1번은 가볍게 읽고 지나가도 돼. 그러니까 거기에 써 있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자, 무슨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이 정한 효과로서의 권리 의무 이런 게 생겨. 그게 법률 효과야. 법률 효과가 생기려면 뭐가 충족이 돼야 돼?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돼야 돼.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것들이 법률 사실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충족하면 법적인 효과가 생긴다. 권리 의무가. 이런 논리 구조라는 거야. 그러면 국가와 국민 사이에 권리 의무 발생되게 만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데, 법률 사실의 종류 쌍가루 2번가 뭐야? 뭐와 뭐로 나눈데, 용태라는 거와 사건이라고 부르는 두 종류로 크게 구분한다는 얘기야. 그럼 용태는 뭐래? 사람의 정신작용 말하는 거야. 응? 자, 나 허가 받고 싶다. 허가 신청서를 제출. 뭐야? 정신작용의 표시잖아. 응? 나 공무원 되고 싶다. 공무원 응시원서 제출. 정신작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정신작용이 들어가 있는 요소를 용태라고 칭한다는 거예요. 우리 법학에서. 응? 그러니까 사람의 정신작용이 들어가 있는 용태에 의해서 국가와 개인 사이에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건 어때? 나 가만히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 그러더니 나이가 만 19세가 됐어. 그러면 법에 의해서 투표권이라는 권리가 주어져요. 그건 정신작용과 아무 상관없어요. 시간이 경과돼서 나이가 딱 되면, 법이 정한 나이가 도달되면 권리가 발생해. 이렇게 정신작용과 상관없이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법에 따른 권리 의무 생기게 만드는 거 있지? 그런 일정한 사실을 사건이라고 총칭해 부른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이제 그 국가와 국민 사이에 권리 의무 발생되게 만드는 요소는 용태로 분류되는 거와 사건으로 분류되는 거,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사람의 정신작용이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지? 그렇게 해서 뭐 대부분의 경우가 용태야. 응? 그런데 사건, 여기서는 주로 사건에다 초점을 주자. 사건은 보면 예가 나와. 그 박스 안에서 사건, 예 들어져 있는 것들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사, 사람이 생사. 사람이 사망했다. 사망했다는 사실로 인해 무슨 뭐라 그럴까? 사망하면 그로 인해 자식들은 뭐가 생겨? 상속권이라는 권리가 생기고, 그렇지? 응? 또 애가 출생하면 상속권이 생기고, 재산 상속권. 그렇지 않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정신작용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사람의 출생과 사망. 거기 무슨 예를 들었어? 의사 면허 받은 자가 있는데 의사가 사망했대. 의사 면허는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야. 응? 그런 거. 시간의 경과. 뭐야? 뭐 들었어? 일정한 기간 지나면 어떤 행정조치에 대해 소송하려고 했다가 기간 넘어버리면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런 거. 시간의 경과하고 같이 볼 수 있는데,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것도 시간 흘러가면 나이 차잖아. 그래서 투표권이 생긴다든지 그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아무리 똑똑한 청년이 있어, 30살이야.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을까? 못 나가. 우리나라 법이 40살이 돼야 대통령에 출마할 권리를 줘요. 응? 그런 거는 정신작용과 무관한 거지. 그래서 사건의 예들이 있죠? 그거 좀 공부하세요. 응? 내가 무슨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그러니까 10살짜리 애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걔는 복도 많아. 그치? 근데 걔는 자기 정신작용과 상관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 세금이 부과돼.
그렇지 않나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야. 법에 따라. 응? 그래서 여기서는 사건에 해당하는 걸 공부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제. 그러면 사건이라고 분류되는 것 중에 하나. 시간이 흘러가는 것과 경과 관련해서 기간 계산하는 거. 그래서 기간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공부해 둘 게 있어. 자, 기간은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 사이에 그 시간적 간격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의미는 넘어가고. 자, 적용 법규라고 하는 항목 있지? 거기 체크. 자, 우리 민법에서도 개인들 간에 뭐 기간 계산하는 방법을 정해놨어요. 개인들 간의 관계에서. 응? 예를 들어 개인 간에 돈 빌려주고 계약을 맺었어. 응? 그리고 이 돈 빌려간 지 3개월 후에 갚기로 했어. 3개월 지난 다음 날 갚기로 했어. 그래서 그럼 3개월이라는 기간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 어떻게 계산해? 3개월. 또 이런 것도 궁금해. 야, 그럼 한 달이 얼마야? 한 달이 며칠이야? 30일이야? 보면 28일까지 있는 2월달 28일까지 있는 달도 있는데 31일까지 있는 달도 있고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이런 거 궁금하잖아. 응? 아직 갚을 때 안 됐다. 아직 안 지났다. 3개월. 아니다. 지났다. 뭐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법에서 어떻게 해서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규정을 해서. 그러면 아까 말한 예로 한 달을 며칠로 계산하? 그거 무시. 그러니까 그냥 달력이 2월 달에 28일 있어도 한 달이야. 그냥. 응? 31일까지 있는 달도 한 달. 응? 다 달력이 정한 대로 그냥 한 달씩 계산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놓거나 했어요. 어쨌든 읽어보면 기간을 계산할 때 적용할 법 뭐야? 우리 행정법에서 기간 어떻게 계산해라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서 기간 계산하는 방법 정해놓은 대로 따른다. 요거 공부할 논점 적용할 법. 그러면 거기에 이제 기간 시작점을 기산점이라 그러고 기간 계산의 시작점을 기간 끝나는 시점을 만료점이라 그래. 응? 그러면 자 기산점에 두 가지 공부해야 돼. 하나는 뭐가 원칙이래? 초일 불산입이 원칙이야. 응? 그래서 첫날 빼고 계산하는 게 원칙이다. 응? 이게 대원칙. 이거는 민법에서나 우리 행정관계에서나 똑같다. 개인 간에나 초일 불산입 원칙인데 2번 법에서 첫날부터 넣어서 계산해라 규정하고 있는 경우들은 그에 따라야 돼. 응?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초일 산입하도록 돼 있는 경우 목록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2번 박스 안에 연령 계산할 때 사람 나이 계산할 때는 뭐야? 초일 산입해야 돼. 응? 그러면 여러분 자 어떤 이런 사건 되게 전국에 많거든. 뭐야? 술집에서 술 팔 때 몇 살 안 된 사람은 술 팔면 안 돼. 19살. 만 19살 안 된 사람한테 술 팔면 뭐야? 영업정지 허가 취소 당하고 벌금 물고 해야 돼요. 벌금 내야 돼. 재판 받아갖고. 그럼 만 19살인데 야 그러면 얘가 딱 보니까 오늘이 만 19살 되는 날인지 내일인지 응? 하루 차이로 이 사람이 술 판 게 죄가 될지 안 될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연령 계산할 때 출생한 날부터 따진단 말이야. 응? 그러면 태어난 날부터 시작. 그날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해서 만 19세 되는 날을 계산해야 돼. 응? 그럼 오늘 태어난 애는 언제 만 19세가 돼서 될까? 응? 오늘 출생한 애. 오늘이 2019년 3월 10 며칠이야 오늘? 16일? 응? 16일? 자, 그럼 오늘 오전 11시에 출생 한 애가 있어. 그럼 얘는 언제 만 19세가 되는 거지? 시작점, 19세 기간 계산을 따져야 되는데 시작점은 언제야 그러면? 언제부터 계산 따져야 돼? 2019년 3월 16일부터 시작해야 되나? 아니면 태어난 날 빼고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시작해야 되나? 연령 계산하는 거니까 출생한 날부터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냐면
2019년 3월 16일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거야. 기간 계산을. 그러면 자, 언제가 되면 만 나이로 따지면 그지? 네. 19년을 보태면 돼. 그러면 몇 년이 되겠어? 2038년이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돼? 3월 자 언제가 이게 19년이 꽉 차는 거지? 3월 15일 밤 12시 자정이 되면 19년이 꽉 찬 거야. 그러면 요 자정 딱 지나면서 얘는 성년인 거야. 만 19세. 그지? 그래서 그러면 성년이 되는 시점은 성년은 언제다? 만 19세 미성년자 벗어나 성년이 되는 시점은 2038년 3월 16일 새벽 0시 오전 0시부터 얘는 성년자로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술집 주인이 3월 15일 날 10시에 술 팔았다. 그러면 이건 처벌돼. 이게 아직 만 19세 안 됐잖아. 근데 요 날 팔았으면 처벌 안 돼. 하루 차이로. 그지? 이래서 기간 계산 되게 중요한 거야. 응? 자, 그건 예를 든 거야. 어쨌든 사람의 연령 계산할 때 국회, 임시회, 정기회 뭐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회의한다 이렇게지. 지금 3월달 국회 열려갖고 임시회의 하고 있어요. 임시회 며칠 동안 한다 이런 거잖아. 그런 거 회의 기간 계산할 때, 응? 또 뭐 민원 처리 기간 계산할 때, 그다음에 뭐 출생 신고 기간, 사망 신고 기간 계산할 때 등등 이것들 좀 체크. 응?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은 첫날 빼고 계산 시작하는 게 원칙이다. 응? 그런데 예외 첫날부터 넣어서 계산해야 되는 경우 있다. 정리할 것. 그다음에 기간을 정했어. 뭐 3개월이면 3개월 이랬으면 그 끝나는 3개월이 만료되는 시점은 언제냐? 뭐 정해진 말일날이 종료 끝나면 이제 기간도 끝나는 건데 그 말일날이 그 여기서는 포인트가 첫째 끝에 말일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된대? 그 다음 날로 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한다. 이 길은 다음 날이라는 뜻입니다. 응? 네, 그래서 그거 유의.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여기 그러면 공부할 포인트가 뭐야? 기간 어떻게 계산하라고 우리 행정에 관한 법에서 규정이 있으면 그대에 따르고 규정이 없을 때는 민법이 정한 방식대로 계산한다. 하나. 두 번째. 그러면 기간 계산하는 방식은 민법과 마찬가지로 첫날은 빼고 계산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첫날부터 넣어서 계산해야 될 경우 있다. 그리고 기간 정해진 말일날이 토요일 내지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세금 내라고 고지서가 왔는데 뭐야? 뭐 저 언제까지 내라고 왔더라? 무슨 뭐 3월 1일까지 예를 들면 3월 1일까지 납부하라 이렇게 왔는데 3월 1일이 공휴일이잖아. 그러면 그 다음 날까지 내면 되는 거지. 응? 3월 1일로 만료되는 게 아니라 공휴일 그 다음 날까지 만료돼. 근데 그 다음 날까지 연휴다. 그럼 연휴 다 끝나고 그 다음 날까지 내면 되는 거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지. 응? 이렇게 논점.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번에는 시효제도. 그지? 시효제도라는 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시효라는 건 이제 뭐야? 우리 제일 많이 들어보는 말은 공소시효라는 말을 많이 들어볼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무슨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는데도 시간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진지 어떤 범죄는 몇 년 안에 이제 체포를 해서 재판에 법정에 세워야 처벌할 수 있어. 그 법으로 다 죄마다 달라요. 그 시한이. 그래서 옛날에는 살인 범죄 발생한 때로부터 15년 안에 체포해서 법정에 세워야 이 처벌할 수 있다고 그래서 15년 지난 뒤에는 처벌 못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밝혀져도. 근데 바뀌었어. 이제 살인범 시효가 없어요. 응? 그래서 그 살인범 죽기 전까지 언제라도 잡히면 처벌할 수 있어요. 그걸 폐지해 버렸어. 응? 그런 아직도 근데 여러 죄들은 다 남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시효제도라는 거 의는 뭐 특별하게 외울 건 없어요. 네. 시효제도라는 건 오랫동안 지속된 상태를 존중하려는 목적에서 그래서 어떤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위해서 인정하는 제도인데 동그라미 2번 보면 두 가지가 있어.
자, 권리를 갖고 있는 자가 권리를 너무 오랫동안 행사 안 하고 내버려두면 권리 잃어버리게 하는 제도가 있어. 그게 소멸시효라고 하는 제도고, 또 하나는 자기 물건도 아니면서 자기 물건처럼 차지하고 오랫동안 이용하면 그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 그걸 취득시효라고 부르는 제도.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 관련해서 자, 여기도 공부할 거 적용법규 이거 공부해야 돼. 자, 이것도 원래 다 민법상 개인들 간에 그 인정되는 제도인데 국가와 개인 사이의 행정 문제도 그 논리를 갖다가 적용해요. 그래서 자, 우리 뭐 이런 시효에 관해서 행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응? 그래서 요거 알아두고요. 적용법규 공부해야 될 논점. 그러면 이제 밑에 내려가면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라는 항목이 있죠. 즉 이거는 뭐야? 금전채권은 돈 받을 권리지. 그러면 국가하고 개인 사이에, 개인과 국가 사이에 서로 돈 받을 권리는, 돈 받을 권리 있는 자가, 국가가 개인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돈 달라고 권리를 행사 안 하고 5년 지나가면 권리 없어져. 그러니까 상대방 안 갚아도 돼. 반대도 돼. 개인도 국가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돈 달라고 청구를 안 하고 5년 지나버리면 권리 없어져. 응?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해. 동그라미 1번 쭉 읽어나고 중요한 건 뭐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5년. 이게 중요한 거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한쪽 당사자라는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이 5년이다. 그러니까 5년보다 짧게 정해놓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5년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하고 국가하고 사이에 돈 받을 권리, 서로 간에 국가와 개인, 또 개인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사이에 돈 받을 권리, 다 어느 쪽이든 5년 안에 권리 행사 안 하면 권리 없어진다, 소멸한다. 응? 키워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동시, 그죠? 근데 5년보다 짧게 정해놓은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가는 거야. 응? 그런 규정이 없으면 5년을 하는 거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5년보다 짧게 정해놓은 경우 있어. 예를 들면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해서 돈 받을 권리 있지? 요거는 3년으로 돼 있어. 짧게. 예를 들면, 그죠? 무슨 뭐 연금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사망이 보면 뭐 산업재해보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은 3년, 그죠? 공무원 연금법상의 무슨 단기 급여 지급 청구권도 3년, 손해배상 청구권도 3년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응? 이렇게 따로 정한 거 있으면 그에 따라야 되고, 이런 규정이 없으면 1번처럼 5년을 한다. 1번, 3번 공부하고,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또 중요한 게 있어. 자, 첫째 끝에 국가하고 사이에 돈 받을 권리 있잖아. 근데 그 돈 받을 권리가 예를 들면 세금을 부과하고 국가가 세금을 부과해서 뭐야? 이거는 행정법적인 조치잖아. 세금 부과해서 세금 거둘 권리. 이것도 5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죠? 근데 국가가 개인한테 돈 빌려줬어. 민법상 개인 간에 계약 맺듯이 계약 맺고 돈 빌려줬어. 그럼 어떻게 돼? 그거 받을 권리도, 이게 원인은 돈 받을 권리가 생기게 만든 계약은 민법상 계약에 의해서 돈 받을 권리가 생겼어. 그래도 5년.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뭐야? 응? 둘째 줄. 사법상 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돈 받을 권리도 5년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야. 응? 그 행정법적 원인에 의해서 돈 받을 권리만이 아니고 민법상, 즉 사법상 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금전채권도 포함.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응? 3번에. 그러니까 원인은 안 따진다는 거야. 원인은 무슨 원인에 의해서 생겼든 국가하고 개인 사이에 돈 받을 권리는 원칙에 5년 안에 권리 행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요걸 포인트로 삼아. 그러면 두 줄 나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한테 뭐해? 내라 고지서 보내. 납입고지라고, 고지서 납부하라고 고지서 보내거나 독촉장을 보내거나 이러면 어떻게 된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돈 받을 권리 어떻게 돼?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대. 응? 요거 두 줄. 그러니까 더 줄이면 납입고지, 독촉, 이거에는 무슨 효과가 인정된다고?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주는 효과가 인정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중단된다는 거는 5년의 기간이 진행되다가 국가가 돈 내라 고지서를 보내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그동안에 지나왔던 그 기간은 다시 처음부터 기간 진행이 5년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는 거. 이게 중단 효과라는 거야. 응? 그러니까 자, 국가가 개인한테 세금 내라고 세금을 부과해 놨는데 얘가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하고 지금 4년째 납부를 안 하고 있어. 근데 국가가 세금을 징수를 안 해. 4년째. 그러면 어떻게 될까? 4년째 징수 안 하고 있었는데 국가가 4년 만에 너 왜 세금 안 내? 하고 독촉장을 딱 보내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4년은 꽝. 다시 독촉장 도착된 시점부터 5년이 다시 시간을 또 버는 거야. 새로이 기간이 시작되게 하는 게 이 중단 효과라는 거야. 응?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나왔지? 전두환 씨가, 응? 전두환 씨 집 압류돼가지고 경매에 넘어갔잖아. 얼마 전에. 그 원래 재판에 의해서 국가가 뭐 했어요? 그 전두환 씨로부터 그 추징한다 해서 돈 그 몇천억 불법적으로 재벌들한테 돈 뜯어간 거 이거 국가가 이제 걷는 것으로 판결 났어요. 강제로 걷는 것으로. 그래갖고 뭐 압류할 만한 것도 압류했는데 이제 전두환 씨 집을 압류했어요. 그래서 팔았어. 근데 그거 벌써 오래전에 판결 났어. 근데 그거 계속 연장 어떻게 온 거야? 계속 이거 뭐 말해도 독촉장도 보내고 압류 조치도 하고 막 하면서 그러면 또 다시 5년 또 연장. 또 실제 돈은 다 못 걷었어도 중간중간 계속 연장을 시켜온 거지. 소멸시효 중단을 하면서. 그래서 엊그제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전두환 씨 측이 뭐라 그랬대. 그 전두환 씨 아들 이름으로 해놨나 봐. 응? 그러니까 뭐라 그러더라. 뭐 이 나이가 90세가 넘었어. 90세가 넘었나 봐. 전두환 씨가. 그래갖고 90세 그러니까 구순 노인들한테 그 살집을 뺏어간다. 너무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저기 뭐야 검찰 측은 뭐라고 요구해? 주장해. 그거 아들 이름만 바꾸는 차명재산이다. 아들이 그 가서 불었대. 그 아버지 건데 이름만 자기 이름으로 바꿔놨다. 그런 취지야. 그래서 전두환 씨 본인 재산 맞으니까 압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공방을 약간 벌이는 것 같더라고. 나 자세히는 안 읽어봤는데 대략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원래 그 압류 당하지 않으려고 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놓거든. 다른 사람 거로. 근데 그게 본인 재산이라는 게 밝혀지면 압류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자 어쨌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보내거나 독촉장을 보내오면 그러면 그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생겨서 그동안의 시간 지난 건 꽝이고 다시 어떻게 된다? 5년의 시간을 다시 계산 시작 들어간다. 응? 그때부터 그게 중단 효과야. 응? 근데 이게 특이한 거야. 원래 개인들 간에는 너 왜 개인들 간에 돈 빌려주고 계약 맺었잖아. 은행하고 개인하고도 뭐 대출 뭐 이런데 안 갚는다. 근데 어떻게 돼? 갚으라고 독촉장 보내왔다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인정되는 건 아닌데 국가하고 개인 사이에 독촉장 보내는 것만 인정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좀 행정법에서 특별히 규정해 놓은 거예요. 응? 그래서 그 부분이 중시. 자, 두 줄 했죠. 네, 여기까지는 그 정도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그 정도 하고 들어가 보자. 이번에는 반대로 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있어. 그죠? 자, 아까 말했듯이 취득시효는 남의 물건을 지 것처럼 차지하고 오랜 기간 이용하면 어떻게 돼? 그 사람 거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응? 그러면 우리 개인들 간에 있어요. 남의 땅인데 원래 자기 땅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고 지 것처럼 20년 넘게 이용해 왔어. 그리고 주변에서도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 20년 지난 뒤에 그 사람 땅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다 그래서 취득시효라 그래. 응? 그러면 우리의 궁금한 사항은 이거다. 야, 국가 땅인데 개인이 국가 땅을 지 땅처럼 차지하고 20년 넘게 이용해 왔어. 그러면 개인이 20년 지났는데 이거 내 땅이다 하면 그 사람 땅으로 인정될까? 이 문제야. 될까 안 될까? 응? 정확히 말하면 되는 땅도 있고
안 되는 땅도 있다. 그지? 국가 땅이 어떤 용도로 쓰이고 지정돼서 쓰이고 있는 땅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자, 여기 공부 포인트 동그라미 1번이야. 응? 자, 취득시에서 자, 국가 땅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국가 소유 땅인데 공익 목적으로 지정돼서 쓰이는 땅. 그러니까 뭐 도로로 지정돼서 쓰이고 있다는, 공원 용지로 지정돼서 쓰이고 있다는, 이런 거는 뭐야? 그런 용도의 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응? 행정재산은 공익적 용도로 쓰이도록 지정이 되어 있는 거라서 그거는 뭐 관리가 좀 소홀히 되는 틀을 타서 개인이 오랫동안 지가 차지하고 있었다고 그 소유권 인정하면 이거 공익 목적에 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서 그는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국가 땅이라도 뭐 놀리고 있는 땅, 굳이 뭐 어떤 특별한 공익적 용도로 지정돼서 쓰이지 않는 땅은 일반 재산이라고 부르는데, 일반 재산은 어때요? 개인 땅처럼 취급해서 개인이 20년 넘게 차지하고 이용하면 그 사람 땅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용어를 보면 행정재산이라는 용어 나오고 일반 재산이라는 용어 나와요. 국가 소유 재산도 용도에 따라서 둘로 나눠진다는 거지. 그래서 행정 목적으로 쓰이는 재산은 개인이 아무리 오랫동안 지 것처럼 차지하고 이용해도 개인 거 안 돼요. 그러나 잡종재산이라고 말해오던 일반 재산은 똑같이 적용돼. 개인이 20년 넘게 지 땅처럼 차지하고 이용하면 개인 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1번. 그러면 이와 연장선상인 거 동그라미 2번. 거기에 동그라미 2번은 행정재산이지. 행정재산은 행정 목적, 공익적 용도로 쓴다. 지정이 돼 있는 거야. 지정돼 있는 한은 아무리 오랫동안 개인이 차지하고 이용해도 그거는 될 수 없는 거지. 개인 거가. 네. 그러면 따라서 행정재산은 공용 폐지, 그러니까 공익적 용도로 쓴다 하는 공용 지정했다가 그 공직 용도로 안 쓰는 재산으로 공용 폐지가 돼야, 공용 폐지를 하면 무슨 용도의 재산이 돼? 1번에서 말하는 일반 재산으로 용도가 바뀌는 거야. 일반 재산이 돼야 사고 팔고 뭐 개인 거가 될 수 있는 거야. 응? 따라서 행정 재산은 용도 폐지를 하지 않는 한 거래 대상이, 사고 팔고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행정기관이 이거 용도 폐지 안 된 건데 그걸 모르고 팔았대. 매각, 파는 계약을 맺었대. 그래도 그거는 법적으로 사고팔고가 될 수 없는 걸 갖고 했기 때문에 그 계약은 무효다 라는 논리입니다. 응? 네, 2번도 알아두면 좋겠고, 3번은 아까 2번의 연장선, 행정재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재산은 이제 용도 폐지를 해야 하면은 이제 사고팔고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용도 폐지를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용도 폐지하는 건 3번에 두 가지 공부해야 돼. 용도 폐지하는 건 어떻게 해도 돼. 꼭 명시적으로만 하는 것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하는 것도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돼요. 하지만 이거 묵시적으로 용도 폐지한 거로 인정될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된 사건이 있어. 둘째 줄에 보니까 뭐라고 있어? 행정재산으로 지정된 땅이 오랫동안 도로 용지로 지정을 해서 했는데 그게 사실 도로로 너무나 오랫동안 안 쓰여왔어. 막 잡초가 무성하고. 그래서 행정재산인데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 오랫동안. 그러한 사실만으로 행정기관이 이거 도로로 안 쓰려는 묵시적인 의도가 있었다. 인정할 수 없다는 거야. 응? 그래서 오랫동안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만 하나만 가지고 행정기관이 도로로 안 쓰겠다 하는 용도 폐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응? 여기까지가 시험의 포인트다. 응? 동그라미 1, 2, 3번.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동그라미 1번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재산 중 행정 목적으로 지정돼서 쓰이는 재산은 개인이 100년 이상 지가 차지하고 이용했어도 개인에게 소유권 인정 안 된다. 응? 일반 재산만 개인 재산처럼 똑같이 인정해 준다. 응? 동그라미 1번이 아주 중요해. 그럼 판례로 확인해 보자. 자, 1번에 셋째 줄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셋째 줄에 쉽게 말하면 밑줄 친 부분, 야, 국가하고 개인사에 돈 받을 권리가 무슨 원인에 의해서 생겼든
그치? 응? 세제거든. 금전급부의 발생 원인에 관해는 아무 제한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뭐야? 이 돈 받을 권리가 발생한 원인에 아무 제한 없대. 아까 말했잖아. 국가가 하고 개인 사이에 돈 받을 권리가 어떤 원인에 생겼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결국 뭐야?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문제. 응? 국가의 공권력 발동으로 인해서 돈 받을 권리 생긴 경우, 그거 세금 부과해서 세금 징수할 권리 발생한 경우도 5년 동안 5년의 적용을 받고, 또 뭐야? 사법상 행위에서 발생한 국가의 금전, 채권, 채무도 보아. 응? 원인은 안 따지고 하여튼 국가와 개인 사이에 돈 받을 권리는 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 5년 동안 권리 행사 안 하면 권리 없어지는 거다. 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 3번도 똑같은 얘기야. 응? 3번도 두째 줄 중간에 보면 채권의 발생 원인이, 즉 돈 받을 권리가 발생한 원인이 공법상의 원인에 의한 것인지 사법상 원인에 의한 것인지 안 따진다는 얘기죠. 같은 얘기를 하니까 뭐 1번 하나만 해도 되고. 4번 중요합니다. 응? 4번은 뭐야? 우선 눈에 띄는 단어가 납입고지야. 아까 읽었잖아. 국가가 돈 납부해라 고지서 보냈대. 그럼 무슨 효과가 생겨? 응? 소멸시효 중단되는 효과가 생긴다 이거지. 그지? 일단 고지서를 보냈어. 그러면 소멸시효가 중단된 효과가 생겼는데, 근데 세금 부과했던 게 취소가 됐대. 그래도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없어지는 거 아니래. 그러면 세금 부과가 위법하게 돼서 취소가 됐다는 거냐? 그러면 행정기관은 어떻게 하면 돼? 세금 부과권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뭐야? 제대로 적법하게 다시 5년 안에 다시 세금 부과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4번 얘기. 일단 납입고지를 해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했는데 그 후에 끝에 부가처분, 세금 부가처분이 취소가 되더라도 일단 생겼던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상실되는 거 아니다. 그런 결과 행정위는 다시 요건을 제대로 갖춰서 세금 부과를 다시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죠.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지금 4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서 8번 판례가 또 중요해요. 8번 판례. 응? 자, 8번은 중요한 단어가 압류예요. 압류. 여러분, 압류라는 건 돈 받을 권리자가 자기 돈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강력한 권리 행사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는 거잖아. 이거 압류 조치라면 소멸시효 중단되는 효과가 인정됩니다. 응? 개인 간에나 뭐 국가와 개인 사이나 똑같이. 그런데 세금 지금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상대방이 세금 부과하던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있어. 안 내고 있는 사람을 체납자라 그래. 안 내고 있는 사람 재산을 압류하려고 집에 갔는데 열심히 재산을 찾아봤는데 압류할 만한 재산을 찾지를 못했대. 그래서 결국은 압류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대. 그렇더라도 야, 국가가 세금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만히 잠자고 있었던 거 아니지? 세금 걷기 위해서 세금 징수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잖아. 압류 조치를 했잖아. 했는데 목적은 달성을 못했어. 어쨌든 목적은 달성 못했더라도 압류라는 조치를, 강력한 조치를 한 이상은 소멸시효 중단 효과 인정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그러면 그 동안에 기간 경과했던 건 다 꽝. 이 이후부터 다시 5년의 시간을 또 본 거야. 응?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압류 조치하러 또 들어가 볼 수 있고, 하여튼 재산 압류할 만한 재산 발견되면 또 압류 조치하고 세금 징수할 수 있다는 거지. 응? 그래서 8번 판례 매우 중요. 자, 그 다음에 10번 판례 또 중요하다. 아주 10번 판례가. 자, 10번의 앞에 전제조건 첫째 줄. 자,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리를 행사 안 하고 내버려두면 권리 없어지게 하는 제도지. 응? 그럼 언제부터 이 5년의 시간이 시작될까?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야. 근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자기가 개인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데 법적으로 장애 사유가 없는 경우는 말해. 응?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을 시작하는 거야. 5년 시작이 되는 거고,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이 안 되는 건데, 거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데 장애 사유가 생긴 경우를 말한대. 쭉 읽구가. 그런 뒤에 어쩌고저쩌서 결국 시험은 끝부분이야. 끝부분에 두 줄, 밑줄 쳐놨지. 자, 예를 들면 행정기관이 너 뭐 위반했어 하고 뭔가 뭘 부과했대. 과징금을 부과했대. 근데 상대방이 자기한테 과징금 부과한 건 위법이야 하고 소송을 냈대. 행정소송.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국가의 뭐야? 응? 그 징수권은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이 된대. 응? 그게 핵심이지. 그래서 그 처분은 이제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상대방 국민이 취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국가의 그 부과권, 변상금이구나 여기서. 변상금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되는 거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면 국가로서는 자기가 부과한 게 애초에 저 변상금 부과한 처분이 잘못된 것이었다, 위법이라고 인정하면 소송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그걸 취소한 후 제대로 된 부과권 행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어.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데 장애가 없는 동안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법적으로 자기 부과한 게 잘못이었다 바로 잡아서 다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니까 법적으로 장애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 5년의 시간은, 그 5년 기간 계산하는 시간은 계속 소송 도중에도 흘러가고 있는 거다. 요거 아주 중요 정리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번 판례도 체크. 자, 쭉 읽어보자. 국가가 개인한테 어떻게 됐어요? 국가가 개인한테 세금 부과를 해도 세금 부과할 수 있는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세금을 부과해야 돼. 근데 세금 부과를 안 하고 5년 지났대. 그게 첫째 줄에 있는 거 아니야? 조세가 세금이니까 세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 그러니까 5년 동안 세금 부과조차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 뭐 한대? 국가의 세금 부과할 권리 소멸 없어졌고, 그러면 상대방은 세금 내야 될 의무 없어진 거다. 그렇지?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이미 5년이 지나버린 뒤에 국가가 뒤늦게 세금을 부과했다면 그 세금 부과 조치는 뭐래? 무효래. 의무도 없는 자한테 세금을 부과한 게 되니까 국가는 권리도 없는데 권리를 행사한 거고. 따라서 핵심은 소멸시효가 다 완성되고 나네. 쉽게 말하면 5년이 지난 뒤에 세금 부과한 조치는 의무 없는 자에 대해서 세금 부과한 것이 돼서 그 세금 부과 조치는 무효다. 상대방은 낼 필요도 없는 거야. 응? 그게 된 거죠. 요거. 그 다음에 취득시효와 관련된 판례 뭐라고 나와 있어? 응? 자, 1번은 평등원칙과 공부할 때 나왔던 거기도 한데, 그죠? 우리가 조금 아까는 바뀐 법을 공부해서 바뀐 법에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 국가재산도 그 용도에 따라서 행정재산은 취득시효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일반 재산만 개인 재산과 똑같이 취급을 해서 취득시효 대상이 되도록 하죠. 아까 배웠잖아. 근데 예전의 법은 안 그랬다는 얘기지. 국가재산이기만 하면 개인이 그 용도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 재산인지 안 가리고 국가재산이기만 하면 개인이 아무리 오랫동안 지 것처럼 차지하고 이용해도 개인 거가 다 될 수 없도록 정해놨는데, 그거는 국가재산의 이유만으로 불평등하게 해놓은 거다. 국가재산도 공익적 용도로 쓰이는 재산만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지, 공익적 용도로 안 쓰이는 재산은 개인 재산하고 똑같은 취급을 해야 평등한 건데, 그래서 과거의 국유재산법 규정이 용도를 따지지도 않고 구분도 안 하고 국가재산의 이유만으로 취득시효 대상에서 무조건 다 제외시켜 놓은 거는 평등원칙 위반이었다. 위헌 판정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까 배운 대로 어떻게 됐어? 바꿔놨다는 거지. 그래서 국가재산이 어느 용도로 쓰이는 재산이니에 따라서 이제 나눠진 거지. 현재는. 응? 과거에 그렇게 위헌 결정이 내렸다. 1번도 알아두면 좋겠고요. 2번 아까 했지? 키워드가 행정재산. 그
더 이상 행정 목적으로 안 쓴다. 용도 폐지가 돼야 사고 팔고 거래할 수 있는데 용도 폐지 안 된 거 거래 계약 맺었다? 무효다 이거지. 응? 그다음에 3번은 똑같은 거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내 국가 소유 토지. 이거 뭐야? 보존재산이라고 되지? 이 보존재산은 뭐에 한정이야? 이게 공익 목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재산 이렇게 지정된 거야. 이게 보존재산이 어디에 속하는 거야? 행정재산에 속하는 거야. 행정재산. 응? 그러니까 뭐가 안 돼? 개인이 그 땅을 엄청 30년 넘게 차지하고 있었다 해도 개인 거 안 된다는 거야. 행정재산에 속하는 거니까. 응? 그 취지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건 판례는 좀 넘어가도 되겠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제척기간이라고 있는데 시험에 쓰이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주소는 두 가지 간단히 체크. 시험에 쓰이긴 한다. 자, 우리 사람을 기준으로 보자. 사람의 주소, 회사의 주소 이런 거 하면 돼. 사람의 주소는 어디로 할까? 주소가 어디냐에 따라 우편물도 보내야 되고, 그죠? 그 사람의 주소가 아닌 데로 우편물 보내놓으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내 돈 빌려갔지, 돈 갚아 하고 문서 보내. 근데 엉뚱한 데로 보냈어. 그 사람한테 도착이 안 되면 그 사람한테는 돈 달라고 청구한 일이 없게 되는 그런 거가 생기죠. 주소가 어디냐? 이게 주소가 아닌 데로 보내면 내가 한 조치가 효력이 인정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우리 주소가 어디냐가 여러 가지 개인들의 권리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어디로부터 세금을 부과받고 어디다 세금을 내야 되는지도 달라지고, 어디가 주소냐에 따라서 지방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도 인정 안 되고 되기도 하고. 그렇지? 예를 들어 여기 옹진군 시험은 주소지가 올해부터 없어졌어? 예전에는 올해는 없앴어. 그래요? 여기 옹진군 시험은 옹진군 내 무슨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이런 요건을 했죠. 그죠? 그래서 주소가 시험 보는 자격의 요건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주소가 어디냐가 중요한데, 자, 주소의 두 가지 포인트. 의의 동그라미 2번. 공법관계, 우리 행정관계에 있어서 사람의 주소는 어디로 한대요? 자, 문장의 주어. 공법관계의 주소는, 행정관계에 있어서 주소는 어디가 된다고요? 둘째 줄 주민등록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주소로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누구한테 여러분이 공무원이 돼서 무슨 공문서를 보내야 되잖아. 그럼 그 사람의 주민등록되어 있는 주소지로 보내면 그래서 거기에 전달이 되면 도달이 된 거로 치고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그런데 주민등록은 한 군데만 하게 돼 있어요. 여기 시군구에 해놓고 또 딴 데 가서 해놓고 이러면 안 되죠. 이중 등록 못해. 여기 먼저 했는데 딴 데 가서 주민등록하면 먼저 거는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자, 주소의 수는 결국 어떻게 된대? 하나만 인정된다. 요거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는 시험에는 안 쓰는 건데, 우리 민법상으로는 개인 주소는, 사람의 주소는 사람의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것을 주소로 한다. 이렇게 놓고, 사람의 근거지, 생활의 근거지는 여러 개일 수도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주소가 복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도 사실 주소가 사실상 두 군데나 봐가지고, 민법상으로는. 행정법상으로는 주소가 내가 의정부야. 의정부에 거기 무슨 아파트. 주민등록은 거기로 돼 있어. 근데 나는 실제 생활의 근거지는 되는 곳은 두 군데야. 하나는 저 충청도에 있는 기숙사. 학교에서 제공한 기숙사. 대학 기숙사. 거기서 거의 일주일을 살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토요일, 일, 주말만 집에서 살아. 그러면 사실상 생활의 근거지가 두 군데야. 그러니까 민법상으로는 주소가 두 개가 다 인정될 수 있어. 그래서 어디로 보내든 도달로 인정돼서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자, 어쨌든 여기 두 개 적어주소. 그 다음에 쌍가루 5번 사무관리라는 게 있어. 시험에 별로 나오진 않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공부한다. 자, 사무관리 또는 사무관리 행위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뭔 뜻이래? 1번 동그라미 1번만 공부해. 뭐래?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해 주는 행위. 응? 법적으로 해줘야 될 의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일 처리를 해주는 경우 있잖아. 요거를 사무관리 행위라고 부른다는 거야. 응? 응. 뜻 이해했죠? 그럼 원래 민법상 개인들 간에 이런 게 있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뭐가 있냐면 옆집에 택배가 왔는데 그 옆집 사람이 나한테 택배 오면 좀 받아주세요 하고 나한테 얘기한 적도 없어. 그럼 내가 그렇게 부탁하면 내가 받아줄게요. 이랬으면 그것도 계약이다. 계약으로 의무 정한 거야. 근데 그런 거 없었어. 그런데 택배 왔는데 아유 내가 옆집에 나 여기 사니까 친하니까 내가 전해줄게 하고 택배 직원한테 내가 받았어. 그럼 내가 받아서 전달해드릴 의무는 없잖아. 근데 그냥 이웃 간에 워낙 친하게 지내니까 내가 받아서 전달. 그럼 뭐 이런 걸 사무관리 행위라고 한다. 자기가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 없는데 타인을 위해서 일 처리해 주는 거. 응? 근데 이제 이렇게 돼서 이게 왜 어느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내가 택배 물건 옆집에 거 받아주려고 해줘야 될 의무는 없는데 내가 괜히 받았다가 잃어버렸어. 물어줘야 되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 법적으로 손해배상 해줘야 되느냐.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민법에서 이 사무관리 행위와 관련해서 뭐 손해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처를 해주느라고 비용이 들어갔다니 이런 이제 비용을 저 반환 받아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서 민법에서 그에 관한 약간 규정을 두고 있어서 우리 행정관계에서도 사무관리 행위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대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포인트는 얘야 얘 두 번째 거 두 가지만 공부하자. 하나는 사무관리 행위라는 건 뭐냐고 물어보는 일은 없어. 이제 뜻은 꼭 밑줄 안 치더라도 뜻은 머릿속으로 이해한 뒤에 예를 공부한다. 얘가 시험의 포인트 나왔다 그러면 그래서 예를 들면 뭐야? 응? 국가가 무슨 관리하는 거 있지 관리. 응? 이제 동그라미 1번에 이거보다 더 좋은 예는 비슷한 건데 문제가 있는 사립학교 응? 교육부 장관이 무슨 뭐 관선이사 파견해서 이렇게 학교 정상화될 때까지 임시로 관리하게 하는 경우 있어요. 응? 그런 거. 그 다음에 뭐야? 뭐 순환 구호, 물난리 났을 때 막 이렇게 보호 조치하는 거 있잖아. 뭐 이 머물 곳을 마련해주고 뭐 등등, 이런 거. 또 행렬병사자 보호 관리,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예 체크. 그 외에는 안 해도 돼. 그 다음이 부당이득이라는 주제야. 부당이득은 조금 중요. 부당이득은 조금 중요하라 꼭 알아야 되는구나. 이거는 여러 논점이 있어요. 뒤쪽하고도 연결돼서. 자, 부당이득 우선 뜻, 이것도 외우지 않아도 돼. 뜻은 근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전제를 깔립니다. 부당이득이란 건 첫째 끝에 뭐야? 중요한 단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가 어떤 걸 가질 아무런 합리적 원인 없는 거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을 부당이득이라 그래. 응? 그러면 국가와 개인 사이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 있어? 국가가 무효인 세금 부과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세금 낼 아까 있잖아. 아까 뭐 있지? 세금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지난 다음에 세금을 부과했어. 그럼 상대방 내야 될 의무 없는데 만약에 냈다고 치자. 그럼 그거 국가가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는 거다. 받은 세금 이런 논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부당이득은 국가가 얻는 부당이득을 얻는 것도 있고 개인이 국가로부터 부당이득을 얻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응? 우리 가장 쉬운 예로는 개인 간의 부당이득은 어떤 거 있어? 개인 간에 생기는 부당이득은 통장에 남의 입금을 할 때 엉뚱한 계좌번호로 잘못 입금했을 때
송금한 경우 있잖아. 그러면 그 통장 주인은 지 돈 아니거든 원래. 근데 그걸 지 통장에 들어왔어. 그거 뭐야? 부당이득. 근데 그거 통장 잘못 입금한 안 돌려주면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엄청 골치 아프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입금했다. 근데 계좌번호 잘못 눌러가지고 다른 사람, 엉뚱한 사람 통장으로 입금이 됐어. 응? 그러면 그 사람 누군지 모르잖아. 그죠? 그럼 어디로 갈까? 은행 가겠지. 내가 거래하는 은행. 은행 가가지고 입금 잘못했다. 응?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은행에서 그러면 착착착 알아서 다시 해줄까? 안 해줍니다. 응? 어떻게 해줘? 그러면 사정 얘기를 하면 은행은 이제 그 사람 알 수 있잖아. 내가 통장 입금 잘못한 그 계좌 주인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은행 가입한 고객은 아니지만 은행끼리 또 연락을 해서 그쪽 상대 은행에서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은행 측에서 그 상대방 통장 주인한테 연락을 취해봐. 나한테 전화번호 절대로 직접 안 줘요. 줬다 그러면 개인정보 막 알려준 게 돼서 법 위반이 돼요. 그러니까 은행 측에서 연락을 해보고 지금 어떤 사람이 당신 통장으로 이렇게 송금을 잘못했다고 해서 돈이 입금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연락처를 알려줄까요? 그래서 통화해서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면은 아니면 그렇게 이제 해서 그 사람이 동의하면 연락처를 전화번호를 줄 거고 직접 통화해서 아이고 미안하게 됐다 잘못 입금했으니 이렇게 내 계좌번호로 좀 이렇게 다시 입금을 해서 좀 반환해달라. 그러면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아이고 서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유 그래요? 근데 좀 이쪽에서는 괜히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니까 뭘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얼마는 떼고 나머지만 보내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서로 좋겠지. 그런데 그 사람 통장 주인은 있는데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지? 아니면 통장 주인이 있는데 내 연락처 가르쳐 주지 마요. 그리고 반환도 안 해주고. 이러면 은행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나는 뭐만 해야 돼? 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소송을 내야 돼. 소송을 내야 그 사람의 연락처를 알 수 있게 돼요. 응? 그래서 판결을 얻어서 그래서야 이제 그러면 판결 나오면 이제 갚아라 할 거 아니야. 반환해라. 안 하면 또 그 사람 재산 압류 신청을 해야 되고, 아이고 뒤에 되게 복잡해지는 거야. 응? 그리고 또 전액을 받는 것도 아니래. 그 사람이 또 보관하고 있었다 해서 보관료에다가 해가지고 떼고 해서 돌려받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하도 심각해요. 특히나 손으로 써서 입금한 어떤 요새는 막 휴대폰으로 막 바로 송금해 버리잖아. 그러니까 휴대폰 막 누르다가 번호 하나만 잘못 누르면 엉뚱한 통장으로 입금.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무슨 제도냐면 일단 통장으로 보내잖아. 그러면 한 3, 40분 얼마더라? 한 2시간인가? 3시간 이렇게 일단은 확정을 짓지 않은 상태, 임시 상태로 두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 측에서도 바로 2-3시간 안에 돈을 찾지는 못하게 하는 거지. 근데 그러면 그 2시간인가 3시간인가 안에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거. 근데 그거는 개인이 자기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해야 돼. 그런 거를 해달라. 그럼 은행에서 이 사람은 어디 송금을 했을 때 한 2시간이나 이 정도는 이제 거래를 이제 임시적으로 해놓는 거야. 내가 입금을 한 거에 대해서도 임시 조치를 해놔서 저쪽에서 그 2시간 지나야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 2시간 이내는 거래를 가서 잘못 입금한 걸 알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부당이득 문제 안 생기고 이제 그렇게 하는 장치를 제도를 도입을 했대. 근데 번거롭게 이제 개인이 가서 은행에 신청을 한 사람만 그걸 인정해 준다는 거지. 그런 게 도입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부당이득 공부할 거 예를 중시한다. 예를 보면 1번부터 3번까지는 누가 부당이득을 얻은 거야? 행정 주체.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야. 응?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받아갔다든지, 그죠? 징수해 갔다든지, 개인 땅을 개인 허락도 없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그지? 예, 이런 게 다 국가 측의 부당이득. 반대로 4번, 5번은 뭐야? 개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거지. 속여서 연금을 받아냈다든지, 그지? 월급 2배 나왔네? 원래 받는 것보다? 착오로 입금이 잘못된 거야. 응? 이런 경우 개인이 부당이득. 그러면 이렇게 부당이득이란 법적으로 지가 가져야 될 돈이 아닌데도, 이득이 아닌데도 들어온 거잖아. 이거는 상대방 측이 돌려달라. 상대방은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개인은 뭐야? 그 부당이득을 얻은 자는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이게 이제 인정되는 거야. 자, 그러면 공부 포인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자, 거기 세 번째 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동그라미 1번 중요해. 성질. 자, 우리 국가와 개인 사이에 이것이 뭐 세금부가 같은 공권력 행사 때문에 생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권리인지, 뭐 민법상 원인에 의해 생긴 것인지 안 따지고 다 뭐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개인 간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똑같은 성질의 것으로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두째 줄, 판례는 사건으로 보고 반환 안 해주면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된다. 이 판례 입장을 중시한다. 성질 중요한 논리.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또 중시한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세금 부과 조치가 됐고 상대방이 세금을 냈어. 응? 그런데 국가가 그 납부받은 세금이 부당이득이 되고 상대방이 반환받을 권리가 언제 생기냐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동그라미 2번과 관련해서는 기억번, 국가가 세금 부과 조치가 위법이 아주 심해서 뭐래? 좀 줄여 공부하면 세금 부과가 뭐였대? 당연 무효인 경우. 무효. 줄여 공부하면 국가의 세금, 논리가 이렇게 돼. 국가의 세금 부과 조치가 원래부터 무효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상대방은 애시당초 내야 될 의무조차 안 생겼고, 근데도 납부를 했다면 국가는 어떻게 돼? 상대방이 세금을 납부한 순간부터 국가는 부당이득을 얻은 게 되고, 상대방은 납부 순간부터 반환 청구권이 생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키워드 이거야. 동그라미 기억번, 당연 무효일 때, 세금부가 당연 무효라면 그러면 어떻게 돼? 화살표 다음에 납부 시점부터 국가는 부당이득이 되는 거고 반환 청구권이 생긴다. 알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납부 시점부터야. 반면에 동그라미 니은번은 국가가 세금 부과 조치를 했는데 위법이 조금 경미한 위법이 있어. 그러면 세금 부과 조치는 취소 사유 있는 세금 부과 조치래. 취소 사유야, 키워드가. 그러면 이거는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는 세금 부과야. 그럼 상대방은 일단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상태가 되고, 냈다면 아직은 국가가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거라고 아직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느 때부터 국가가 부당이득을 얻은 게 돼? 세금 부과 조치가 취소가 된 다음부터. 그리고 상대방도 취소된 다음부터 반환 청구권이 생겨요. 따라서 키워드, 세금 부과 조치가 취소 사유라면 중요한 단어는 언제지? 응? 넷째 줄, 취소된 이후부터. 그렇죠? 뭐가 키워드인지 알겠지? 세금 부과 조치가 원래부터 무효인 세금 부과라면 상대방이 낸 순간부터 국가가 부당이득 얻은 거고 상대방도 반환받을 권리가 생겨, 청구권. 근데 세금 부과 조치가 취소 사유라면 낸 순간부터가 아니고 세금 부과 조치가 취소가 돼야 취소된 때부터 국가는 부당이득을 얻은 게 되고 취소된 때부터 상대방은 반환 청구권이 생겨. 그러니까 바로 반환 청구를 해봐야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반환 못 받아요. 그렇죠? 취소가 먼저 돼야 됩니다. 이거 꼭 알아두고요. 동그라미 3번은 그냥 아까 배운 거 적용해. 국가가 개인한테 무효인 세금 부과 해놓고 세금이 납부됐어. 그럼 개인은 언제까지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를 해야 돼? 5년 안에. 납부 순간부터 5년 안에. 그죠? 아까 소멸시효.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딴 거 보지 마. 응? 그 다음에는 판례로 가봐. 자, 1번을 보면, 자, 첫째 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
1번은 그냥 읽고만 가자. 자, 원천 징수 의무자가 원천 납세 의무자로부터 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 납부했대. 그러니까 여기 우리 앞에서도 다음에 나올래나? 원천 징수 의무자는 회사, 그 옆에 원천 납세 의무자는 직원. 근데 회사가 직원 월급 중에 떼가지고 세금을 국가에 내는데 떼지 않을 세금을 떼가지고 국가에 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납부한 순간부터 부당이득이 된다는 얘기지, 국가는. 응? 그러니까 그 앞에 전제는 뭔데? 그러면 그 세금을 떼서 납부한 행위는 무효라는 거야. 응? 자, 1번 넘어가고. 자, 그러면 아이고 그 밑에 공법상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라는 제목 다른 거 있지? 1번 판례 무지 중요하다. 1번 판례. 응? 좀 더 첫 물질침 부분에 무슨 단어로 좀 줄여서 기억할까? 부가가치세 환급세 지급 의무. 응? 부가가치세 환급세. 우리 모의고사 할 때도 계속 강조하고 있죠. 부가가치세 환급세 지급 의무 대체출. 이거 부당이득 반환 의무 아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이라는 문제하고는 관련 없는 사안이다. 응? 자, 중요한 핵심 단어는 부가가치세 환급세. 부당이득 관련 없음. 그건 법이 특별히 인정한 권리 의무. 그래서 결국 상대방은 돌려달라고 청구를 하는데 무슨 소송으로 청구해야 되는데 안 주면 끝에 가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게 아니라 행정소송 중에 한 종류인 당사자 소송. 응? 세 개 단어 딱딱딱 연결해. 부가가치세, 환급세 뭐 이 단어. 그러면 이거 부당이득 문제 아님. 당사자 소송으로 청구해야 함. 응? 요게 키워드야. 꼭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우리 거기 국립대학에서 기성회비라고 하는 거를 학생들에게 거둬왔어요. 응? 근데 그게 법에 근거도 없이 거둔 거다. 그래갖고 국립대학이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다. 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판결은 뭐라고 나왔다고? 국립대학이 기성회비 받은 거 있지? 결론은 법에 근거 있어서 받은 것이다 라는 게 판결이야. 그래서 결국 부당이득 아니다. 국립대학의 기성회비 부당이득 아니다. 응?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정행위와 부당이득의 성립. 여기서 이제 세금 부과했고 세금 냈는데 그게 국가가 부당이득을 얻은 거냐 하는 건데 아까 공부한 거 생각하면 첫째 줄 1번 시작이 돼. 세금 과오납은 세금 잘못 냈다는 거지. 세금 잘못 납부한 게 국가의 부당이득이 된다고 하려면 어떻게 해? 응? 결국 둘째 줄 끝에 세금 부과가 뭐 해야 된대? 당연 무효였을 때 해야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당연 무효인 세금 부과했다면 애초부터 낼 의무 없는 거고 근데도 납부했으면 납부한 순간부터 국가가 부당이득을 얻은 게 된다는 말이야. 그러나 셋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세금 부과 조치가 위법하긴 한데 어느 정도의 위법이 있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하자에 불과해. 취소 사유. 그러면 이건 세금 부과 조치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는 세금 부과니까 결국 세금 부과 조치가 취소가 되고 난 이후에야 국가가 받은 세금이 아무런 범주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여기서. 그래서 결국 세금 부과 조치가 무효일 때와 취소 사유일 때 이렇게 부당이득으로 인정되는 시점이 다르다 하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번 그 뒤에 있는 2번 판례를 딱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과세처분 즉 세금 부과 조치가 무효래. 그러면 어떻게 된대? 응? 그냥 납부됐거나 걷어갔거나 징수했거나 납부된 시점부터 그 순간부터 바로 국가가 부당이득을 얻은 게 되고, 그렇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낸 국민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된대?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를. 그 납부한 순간부터 5년 내에 반환 청구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렇지? 우리가 배운 거 종합되는 거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죠? 자, 뭐 그 정도 하고 3번은 좀 넘어가도 되고, 그 다음 밑에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는 제목을 다는데 1, 2번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죠? 1번 뭐야? 세금 부과. 그러니까 이렇게 돼 과정이. 국가로부터 세금을 부과받았어. 냈어. 내고 난 뒤에 낼 때는 몰랐어. 근데 내고 난 뒤에 생각을 해보니까 세금 부과가 무효라고 생각하는 거야. 응? 그래서 내가 낸 세금은 국가가 부당이득 얻은 거 아니냐? 그럼 돌려달라고 세무서장한테 신청을 했는데 세무서장이 안 돌려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소송을 한대. 그러면 뭐야? 무슨 소송으로 소송 제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민사소송으로. 아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예외 없어? 다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는 거야. 응? 또 2번 개발 부담금이란 걸 부과받고 냈대. 내고 난 뒤에 어떻게 됐대? 개발 부담금 부과했던 게 위법이었다고 취소가 됐다는 거야. 그러면 받은 돈 반환해 줘야 되는데 안 줘. 그래서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를 하려면 역시 민사소송으로 해야 된다. 다 이거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되는 사법관계로 보고 있다는 거야, 판례가. 1, 2번 공통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1, 2번 꼭 중시하고, 그 다음에 3번 비교적 새 판례로서 아직 많이 안 쓰였는데 매우 중요한 판례야. 응? 3번 판례 보면, 자, 첫째 줄에 보니까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사람이 있대. 그러니까 국가재산을 허락도 없이 지멋대로, 그러니까 이거야, 국가 땅을 허락도 없이 지멋대로 차지하고 막 이용하는 사람 적발한 거야. 그래서 국가에서 어떻게 한 거야? 첫째 줄, 자, 키워드 뭐래? 변상금 부과. 변상금 부과는 뭐 하는 거래? 우월한 공권력 행사를 해서 일종의 제재를 가하는 조치래. 응?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그 중간에 딱 놨다. 변상금 부과라고 해도 되고, 둘째 줄에 변상금 부과해놓고 걷는 거 있지? 변상금 징수권. 변상금 징수권은 어떤 성질의 권리? 공법상의 권리. 성질.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두 번째,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사법상의 채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사법상의 채권. 그러면 이게 이런 거야. 국가가 국가 땅을 허락도 없이 멋대로 차지하고 이용하는 사람을 적발하면 둘 중에 한 가지 선택해서 부과할 수 있어. 아무거나 둘 다 청구를 해도 되고. 자, 뭐냐면 너 왜 허락도 없이 국가 땅을 마음대로 차지하고 이용해? 그럼 법에 보면 그 제재하는 의미로 변상금이라고 불리게 돼 있어. 근데 그걸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돼? 너 아무런 법적 원인 없이 국가 땅 차지해서 이용하느라고 이익 받지? 응? 너 원래 정상적으로 이게 만약에 뭐 임대 계약 맺고 썼으면 너 원래 임대료 내야 될 건데 그 정도의 임대료도 안 나고 쓴 게 되니까 너 임대료에 상응하는 이득을 얻은 거야. 너 그 이득 나한테 내놔야 돼 하고 그거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렇게. 그치? 근데 어느 두 가지 권리 다 행사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둘은 성격이 다른 거래. 그래서 중간쯤에 가면 뭐라고 돼 있어? 밑줄 친 부분. 위에서 말하는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공법상 권리였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사법상 권리였고,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국가는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하는 거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을 또 제기할 수도 있다. 두 가지 다 하나 청구해 놓고 또 다른 거 하나 또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와 별도로 또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도 낼 수 있다. 근데 어느 한쪽 청구에 의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냈어. 그러면 어떻게 해? 목적 달성했으니까 다른 권리는 없어진다. 그런 말이야. 두 가지 권리 다 생기는 거야. 두 가지가 다 권리 생겨서 두 가지 권리 다 행사할 수 있는데 어느 쪽 청구를 해서 만족을 얻었어. 그러면 나머지 권리는 없어진다. 응? 이해됐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판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번 판례 중에 4번은 뭐 이렇게. 자, 이거 아까 우리 배운 논리 생각해봐. 여기 뭐가 나오냐면 변상금 부가처분 나오지? 응? 변상금 부가처분 했는데 애초부터 그게 무효라면 상대방 납부 순간부터 국가가 부당이득 되니까 된다는 얘기고, 그죠? 그래, 그때부터 반환 청구하면 되는데 무효가 아니라면 어떻게 돼? 취소 사유만 있는 거라면 취소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부당이득이 안 된 거니까 반환 청구도 못하게 된다는 얘기지.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 좀 어려운 논리가 깔리면 원래 반환 청구송은 민사송으로 내는 거야. 근데 민사송 제기받은 민사법원은 이 행정처분 취소시킬 권한이 없어요. 취소를 못 시키면 반환 판결을 못 내려준다. 그러니까 민사송으로 취소되기 전에 취소를 먼저 받고 가든지 해야 되는데 취소를 안 받고 민사송으로만 반환 청구를 내봐야 민사법원은 취소를 못 시키기 때문에 반환 판결을 못 내려준다. 쓸모없는 일이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정리. 자, 그 다음에는 뭐 6번도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6번은 저 뒤에 손실보상 파트하고 연관이 되는데 자, 첫째 줄 보자. 뭐라고 되냐면 수용 재결이 있은 후에 이게 출마. 그럼 여기서 수용 재결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하다고 개인 땅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토지소유권을 얻고 그 결정 수용 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줬단 말이야. 근데 그 중간을 가만히 보니까 야, 어떤 사람 땅을 이제 도로 만든다고 해서 땅값을 보상해주고 소유권을 얻었어. 근데 땅 파보니까 지하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있어. 이래가지고 야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뭐 거기 보니까 첫째 줄에 토지의 숨은 하자가 발견 이렇게 됐잖아. 어쨌든 뭐 이랬대. 그래가지고 이 도로 만드는 사업 시행자가 뭐 했대? 야, 뭐 했다는 거야? 너 보상금 받은 거 뱉어내. 뭐 이런 식으로 했나 보지? 그래서 읽어보니까 수용 재결이 있은 후에 뭐 했대? 그 수용 재결에 대해서 불복 절차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결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됐대. 수용 재결에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여기 기업자는 옛날 명칭이고 지금은 사업 시행자라고 부르겠죠. 사업 시행자는 그 토지 수용인의 수용 재결이 당연 무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위에서 수용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산정에 위 토지의 숨은 하자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토지 소유자에게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키워드를 줄이면 수용 재결이 있고 난 후에 그 수용 절차에 대해서 그 별도의 소송을 한다든지 불복하지 않고 그 기간이 지나버렸대. 그럼 불가증력이 생겼다는 말이야. 그런 다음에는 그러면 생각해보자. 취소될 수 있는 거야? 수용 재결? 취소되기 전, 여기도 처음부터 당연 수용 재결이다. 수용 재결이 처음부터 당연 무효였다든지 수용 재결이 별도의 권한 가진 게 아니라서 취소되지 않는 한은 보상금 상대방한테 지급한 거 상대방의 부당이득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럼 뭐 세금 부과하고 같은 논리죠. 세금 부과가 애초부터 당연 무효든지 취소되지 않는 한은 납부한 세금이 아직 부당이득으로 말할 수 없듯이 상대방한테 보상금 지급한 게 수용 재결이 처음부터 당연 무효였다든지 취소되지 않는 한은 상대방한테 지급한 보상금이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라고 청구송을 낼 수 없게 된다. 똑같은 논리로 생각하면 됩니다. 또 관련해서 7번 판례 또 공부해야 됩니다. 자, 이제 2개 정도. 7번. 자, 7번은 밑줄 친 넷째 줄 그거 뭐였어요? 국세 환급금 결정 아니면 국세 환급 결정해달라고 신청했는데 환급 거부 결정. 그러니까 국세 환급금 결정 밑줄. 그 다음에 환급 거부 결정 밑줄. 이거 누가 하냐면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거야. 신청받고. 그지? 근데 그거
결론 핵심 행정소송 대상되는 처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소송 대상되는 처분 아니다. 이게 핵심이야. 요걸 외워야 되고, 근데 왜 아닐까? 이유를 생각해보자. 왜 아니냐? 자, 봐. 어떤 전제로 보냐면, 아까 세금 부과가 나왔어. 근데 세금 부과가 무효야. 안 내도 되는 건데 내가 냈어.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 납부한 순간부터 반환 청구. 그지? 할 수 있어. 그리고 얼마 반환받는지도 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 법으로 다 정해져 있어. 내가 낸 세금에 법으로 정해진 이자까지 플러스해서 반환받게 돼 있어요. 응? 그럼 생각해봐. 내가 납부한 순간 나는 당연히 반환받을 권리는 이미 인정돼 있는 권리 있는 거고, 반환받을 권리 내용이 말하자면 얼마 반환받는지도 법으로 다 정해져 있어. 그러면 내가 세무서장한테 내가 무효인 세금인데 세금 안 내도 되는 세금 냈으니까 국가 저 돌려줘. 환급이 이제 반환이잖아. 그러면 신청을 했는데 세무서장이 그래 돌려줄게 라고 결정을 내려줘야만 내가 반환받을 권리 생기나? 아니야. 세무서장이 결정 안 해줘도 처음부터 납부 순간부터 반환받을 권리는 이미 발생한 거고, 세무서장이 얼마 돌려줄게 하고 결정해야 돌려받는 금액도 정해지나? 아니야. 이거 법으로 다 얼마 돌려주게 돼 있는지 결정이 다 돼요. 법으로 정해지는 거야. 그러면 세무서장이 결정해주거나 환급해준다고 결정 내리거나 환급 못해준다고 거부한다 그래서 내가 그 반환받을 권리가 있고 없고가 결정나? 아니야. 내가 반환받을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장의 이러한 결정은 개인의 반환받을 권리에 아무런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게 없기 때문에 소송 대상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세무서장이 그러면 우리가 편리하게 절차상은 일단 세무서장한테 야, 나 세금 무효인데 내가 세금 잘못 냈어. 내가 낸 세금 돌려주셔 하고 세무서한테 신청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세무서장이 돌려주면 그냥 끝나는 건데, 그 거부하더라도 그거 갖고 소송으로 싸울 필요가 없이 나는 이미 반환받을 권리가 이미 있는 거니까, 그러면 세무서장이 못 돌려주고 거부했더라도 무시. 바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 내는 거야.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국가가 얻은 부당이득 반환 판결 내려달라고 반환 국가를 상대로 바로 직접 소송하면 될 일이지. 세무서장이 못 돌려준다고 거부한 결정 갖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응?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맨날 또 시험 문제 나면 헷갈려해. 꼭 중요하게 여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거 8번 또 중요해요. 자,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보자. 여기는 뭐 특수임무 수행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정해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라는 게 있잖아. 이제 일정한 소득도 거의 없고 뭐 재산 소득도 없고 이렇게 좀 빈곤한 사람에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서 생활비 지급해 주잖아. 생계비 보조해 주죠. 근데 그거 요건에 해당 안 되는 사람. 근데 가난하긴 해. 근데 요건에 해당 안 되는 사람 있잖아. 조금 안 되는 사람. 응? 예를 들어 그런 사람 있잖아. 그래 이게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래. 그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서 정부로부터 생계비 보조받을 그 요건에 조금 미달되는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이게 보조금 받을 자로 인정이 됐어. 그 보조금을 받아왔어. 생활비로 다 써왔거든. 근데 나중에 뭐로 밝혀놨어? 얘 요건이 안 되는 자한테 지급이 됐다. 응?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위법한 지급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생계보조금 지급 결정 취소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생계보조금 지급 결정은 취소하더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나. 물론 앞으로 지급을 안 해주는 거지. 근데 그럼 그동안 이 사람이 받아왔던 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요건도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아온 게 돼서 그게 부당이득이 돼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너 그동안 받아왔던 거 뱉어내, 반환해. 국가가 요구하는 거 이거 무조건 해야 되냐? 그거는 보조금 지급 결정 위법이었다고 취소하는 거하고는 별도로 이 사람한테 그동안에 받아왔던 걸 반환해라. 이거 반환 청구하는 것도 달리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반환 청구해야 될 공익상 필요성과 그 반환 청구하면 그 사람이 이미 생활비로 다 사실상 그 가난한 사람이야. 그 요건이 조금 안 됐을 뿐이지 생활비로 다 써온 건데 그걸 반환하고 하면 그 사람은 거의 완전히 이제 막
갚지도 못할 상황이야. 응? 그런 경우라면 반환 청구까지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8번을 보면 보상금 잘못 지급해 왔어. 뒤늦게 밝혀졌어. 그럼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할 수 있다 치자. 그러나 그동안 받았던 보상금을 반환하라, 환수하는 조치는, 그래서 그 다음 얘기야. 잘못 지급되어 왔던 보상금 이거 환수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과 환수 조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불이익 이런 걸 이익 형량한 후 환수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해했어요? 무슨 뜻인지 그렇게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번 꼭 체크. 자, 11번은 뭐와 연관된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 보험료 부과 처분인데 세금 부과로 각색해서 보자. 세금 부과가 있었고, 응? 상대방이 납부가 됐다는 거야. 납부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두 가지를 하나의 소송에다가 합쳐서 청구한대. 세금 부과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고 취소송 내놓고, 이거 취소되면 그거 반환하라고 판결도 같이 해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병합을 했다 그러지? 그래 제기를 했어. 그러면 그 부당이득 반환해달라는 청구가 인정이 되려면 그 취소소송 절차에서 판결 내려가지고 그 세금 부과 처분 취소되면 충분한 거지. 그 소송 절차에서 그 당해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는 건 아니다. 이 끝부분이 중요해. 당해 처분의 취소가 확정까지 돼야 되는 건 아니다. 좀 쉬운 말로 하면 확정은 예를 들어 대법원까지 가서 취소한다고 확정이 나야만 하는 건 아니다. 1심 재판하는 판사가 뭐 하면 된대? 야, 부과했던 건 위법이야, 취소한다 판결하고, 그러니까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야, 반환해줘라, 이렇게 판결할 수 있는 거지. 그 부과했던 게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다 취소가 확정이 나야만 반환하는 판결 내려줄 수 있는 건 아니다. 1심 재판하는 판사가 반환 판결도 같이 내려줄 수 있는 거다. 취소 판결 내리고. 응? 요 끝부분을 유의할 것. 예. 그 다음에 자 13번 요거는 이제 저 뒤에 실효성 확보 수단하고도 연관되는데 어떤 사안이 문제가 돼요? 반환받을 보조금에 대한 징수권. 응? 반환받을 보조금에 대한 징수권은 공법상 권리래. 일단 이 사실 알고. 그런데 이 보조금 그러면 반환하라고 요구하겠지? 근데 상대방이 반환해야 될 의무를 이행을 안 한대.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법에서 세금 안 내면 재산 압류 들어가고 막 경매로 팔 수 있듯이 그와 똑같이 강제징수 방법을 쓰라고 돼 있대. 응? 자, 반환받을 보조금 반환 안 하면 밑에 문장 밑줄 치고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는 세금 강제징수하는 절차 따르도록 하고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그 방법만 쓰라는 거야. 근데 그 방법 안 쓰고 법원에다가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 소송 낼 수 있대 없대? 그건 안 되는 거래. 이거는 민사소송을 할 것도 아니야. 공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할 문제도 아닌데다가 법에서는 또 강제징수 방법을 쓰라고 해놨으니 그러면 행정기관이 스스로 재산 압류하고 해서 경매로 팔았고 거두면 되는 거지 법원에다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굳이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거기까지 오늘 공부한 내용으로 합시다. 그래서 부당이득 문제는 관련된 논점들이 꽤 많아서 좀 잘 정리를 해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